3년 전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을 때 가족들은 깊은 슬픔에 빠졌다. 강민호 역시 그 슬픔을 누구보다 크게 느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는 다른 감정도 함께 느끼기 시작했다. 억울함, 서운함, 그리고 형제로서의 미묘한 거리감이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온 가족이 모여 경상북도의 외딴 산자락에 위치한 어머니의 묘소를 찾았다. 올해도 예외는 없었다. 민호는 아내 서지혜, 아들 강도영과 함께 새벽부터 분주히 움직였다. 동생 강철우도 아내 윤소연, 아들 강준석을 데리고 서울에서 내려왔다. 민호는 산소로 가는 트럭에 음식을 싣으며 무표정하게 말했다. 작년에도 비슷했지. 형제끼리 얼굴 붉히는 거. 지혜가 민호를 흘끗 쳐다보았다. 당신, 올해는 제발 조용히 넘어가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답답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가족 사이에는 알 수 없는 벽이 생겼다. 어머니는 평생 자식들에게 헌신했지만 사람들 사이에는 늘 소문이 돌았다. 어머니가 둘째인 철우를 더 아꼈다는 소문이었다. 사실 민호도 그 사실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어머니는 항상 철우를 감싸고 그의 사소한 실수조차 크게 혼내지 않았다. 반면 민호는 장남이라는 이유로 모든 책임을 짊어져야 했다. 산소에 도착했을 때 하늘은 흐릿하게 구름이 뒤덮여 있었고 바람 한 점 없었다. 산새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왜 이렇게 조용하지? 소연이 소름 끼치는 듯 팔을 쓸어내렸다. 묘소 주변을 정리하고 제사상을 차리기 시작했다. 지혜와 소연이 함께 준비했지만 분위기는 무겁기만 했다. 민호는 가만히 어머니의 봉분을 바라보았다. 묘비에 새겨진 어머니의 이름이 더욱 선명해 보였다. 엄마, 올해도 우리가 왔어요. 민호가 조용히 인사를 건넸다. 철우도 그 옆에 서서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마치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다. 민호는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 순간 철우가 작게 말했다. 형, 이상하지 않아? 나도 계속 뒤에서 누가 보는 것 같아. 민호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다. 향을 피우기 위해 라이터를 꺼냈지만 불이 붙지 않았다. 이상하네. 민호가 다시 라이터를 켰지만 이번에도 실패였다. 바람도 없는데 불이 붙지 않는 건 이상한 일이었다. 그때였다. 아빠, 뱀이다. 준석의 목소리가 묘소를 가득 울렸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한 곳으로 향했다. 어머니의 봉분을 하얀 뱀 한 마리가 또아리를 틀고 휘감고 있었다. 그 뱀은 크고 눈부시게 하였으며 마치 비단처럼 빛을 내고 있었다. 어떻게? 지혜가 뒷걸음질 쳤고 소연은 준석을 품에 안고 벌벌 떨었다. 하지만 뱀은 공격하지 않았다. 그저 묘소를 감싸고 또아리를 틀고 있을 뿐이었다. 하얀 뱀이 고개를 들고 천천히 주변을 살펴보는 모습은 무섭기보다는 묘하게 슬퍼 보였다. 민호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괜찮아. 그냥 뱀이야. 놀라지 마. 그의 목소리는 침착하려 했지만 떨림이 섞여 있었다. 가족들은 억지로 제사를 계속했다. 그러나 모두의 마음속에는 불길한 예감이 짙게 깔렸다. 제사가 끝나자 뱀은 어느새 사라지고 없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그날 이후 가족들의 일상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다. 산소에서 돌아오는 길, 지혜는 창백한 얼굴로 민호에게 물었다. 당신, 그거 봤죠? 뱀. 그냥 우연일까요? 민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어쩐지 마음이 무거웠다. 뱀의 하얀 몸통, 그 슬픈 눈빛이 계속 떠올랐다. 그날 밤, 민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창밖을 바라보며 어머니를 떠올렸다. 그동안 쌓여온 가족 간의 갈등과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뒤섞여 복잡한 감정이 그의 가슴을 죄어왔다. 그리고 그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다. 산소에서 본 그 뱀, 그리고 이상한 분위기. 분명히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었다. 민호는 한 가지를 확신했다. 이번 제사는 평범하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날 이후 가족들의 불안은 현실이 되기 시작했다. 제사 다음 날 아침, 민호는 거실에서 지혜의 신음소리에 잠에서 깼다.
지혜는 온몸을 떨며 이마에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는 가빠졌다. 지혜야, 괜찮아? 민호가 다급히 물었지만 지혜는 힘겹게 눈을 떴을 뿐 대답할 힘조차 없어 보였다. 열을 재보니 체온계는 39도를 훌쩍 넘겼다. 급히 병원으로 데려갔지만 검진 결과는 뜻밖이었다. 의사는 말했다. 열이 높긴 하지만 특별한 이상은 없습니다. 감기 증세도 없고 바이러스 감염도 아니에요. 의사의 말에 민호는 어이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한편 철우의 집에서도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 그날 밤 준석은 자다가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다. 소연이 허둥지둥 방으로 달려갔다. 준석아,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준석은 온몸에 식은땀을 흘린 채 벌벌 떨고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두 눈은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엄마, 하얀 뱀이 나를 따라왔어. 꿈에. 할머니 묘소에서 날 계속 쳐다보고 있었어. 빨간 눈으로. 소연은 섬뜩한 소름이 돋았다. 낮에 본 뱀은 분명 하얀 눈을 하고 있었는데 아이의 꿈속에서는 빨간 눈으로 바뀌었을까. 철우도 잠에서 깨어났다. 아이의 말을 듣고 그는 얼굴이 굳어졌다. 다음 날 아침 철우는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형, 우리 집도 뭔가 이상해. 민호는 침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지혜도 그래. 밤새 열이 안 내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숨소리만 들었다. 마음 한구석에는 같은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다. 어머니가 화가 나신 걸까? 철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혹시 어머니가 우리한테 화가 나신 거 아닐까? 민호는 한동안 대답하지 못했다. 사실 그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무슨 소리야? 그런 게 어딨어? 민호는 부정했지만 목소리에 확신은 없었다. 그날 오후 민호는 어머니 방을 정리하다 이상한 걸 발견했다. 평소 굳게 잠겨있던 서랍이 살짝 열려 있었다. 안에는 어머니의 유언장이 들어있었다. 민호는 유언장을 꺼내 자세히 살펴보았다. 어머니의 필체는 분명했지만 뭔가 이상했다. 특히 재산 분배 부분에서 글씨의 잉크색이 미묘하게 달랐다. 유언장에는 철우에게 시골집과 예금의 절반을 남긴다고 적혀 있었지만 어딘가 부자연스러웠다. 그때 지혜가 방에 들어왔다. 여전히 얼굴은 창백했고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했다. 여보, 뭘 보고 있어요? 민호는 그녀의 표정에서 순간 당황하는 기색을 포착했다. 지혜야, 혹시 이 서랍 열어본 적 있어? 지혜는 고개를 저었지만 눈빛을 피했다. 아니요. 왜요? 그러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민호는 유언장을 손에 든 채 지혜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정말 아무것도 몰라? 지혜는 끝내 버티지 못하고 무너졌다. 여보, 미안해요. 사실 나 유언장 조금 고쳤어요. 지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유언장을 봤는데 철우 동서한테 더 많은 재산을 남긴다고 되어 있었어요. 우리 도연이 대학 등록금도 걱정이고 전세도 못 벗어났고 그래서 조금만 고쳤어요. 민호는 충격을 받았다. 그럼 진짜 유언장은 어디 있어? 지혜는 방 한구석 장롱 뒤에서 찢어진 종이 조각을 꺼냈다. 버리려고 했는데 무서워서 못 버렸어요. 한편 철우의 상황도 악화되고 있었다. 배가 꼬이는 듯한 고통에 시달렸고 병원 여러 곳을 다녀도 정확한 원인을 찾을 수 없었다. 그날 저녁 민호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지혜의 유언장 조작도 충격이었지만 사실 그 역시 숨기는 일이 있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던 날 그는 어머니의 유품만이 아닌 그것을 함께 묻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겠지. 민호는 결심했다. 철우와 만나 모든 진실을 털어놓기로. 그렇게 가족들 사이의 불신과 숨겨진 비밀들은 점점 표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진짜 공포와 저주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사실을. 다음 날 저녁
민호와 철우는 마침내 다시 만났다. 어머니의 묘소 근처 작은 찻집에서 둘은 마주 앉았다. 찻집 창밖으로는 어두컴컴한 산자락이 보였다. 서로의 얼굴에는 피곤과 불안이 가득했다. 형, 무슨 일 있어요? 철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배 아픈 통증은 여전히 가시지 않았고 준석도 계속 악몽에 시달리고 있었다. 민호는 한참을 침묵하다 천천히 말했다. 지혜가 어머니 유언장을 고쳤어. 철우의 눈이 커졌다. 뭐라고요? 민호는 조용히 어젯밤 있었던 일을 설명했다. 철우는 처음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가 이내 어두운 표정을 지었다. 그래서 진짜 유언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었어요? 민호는 고개를 떨구었다. 어머니가 너한테 시골집이랑 예금 절반을 주신다고 되어 있었어. 철우는 허탈하게 웃었다. 역시 어머니는 저를 더 사랑하셨나 보네요. 그의 말투에는 씁쓸함과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그 순간 창밖에서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다. 둘은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멀리 묘소 방향으로 희미한 빛이 비쳤고 어두운 산길 어딘가에서 또각또각 이상한 소리가 울렸다. 형, 들었어요? 철우가 나지막이 물었다. 민호는 아무 말 없이 일어섰다. 확인하러 가보자. 둘은 손전등을 챙겨 산길을 올랐다. 밤 공기는 싸늘했고 사방은 고요했다. 묘소에 다다르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다. 어머니의 봉분 옆 흙이 이상하게 파헤쳐져 있었다. 누군가가 몰래 묘를 훼손한 흔적이었다. 이건 뭐야? 민호가 중얼거렸다. 철우는 얼굴이 굳었다. 설마 형이? 말도 안 돼, 난 아니야. 민호는 단호하게 부정했다. 둘은 서로를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다. 묘를 누가 파헤쳤는지 알 수 없었다. 가족 중 누군가일 수도 있고 외부인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묘소 주변을 둘러봐도 뚜렷한 흔적은 없었다. 그때 바람 한 줄기가 불어와 나뭇잎이 바스락거렸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뱀의 낙낙한 소리가 들려왔다. 둘은 동시에 긴장했다. 또 뱀이야. 철우가 중얼거렸다. 주위를 살펴봤지만 뱀은 보이지 않았다. 대신 이상하게도 산 전체에 기묘한 기운이 감돌았다. 묘소를 살펴본 뒤 둘은 집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불길한 느낌은 가시지 않았다. 그날 밤 민호는 꿈을 꾸었다. 어둡고 음침한 산속을 혼자 걷고 있었다. 안개가 자욱했고 어디선가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민호야. 그것은 분명 어머니의 목소리였다. 민호는 주변을 둘러봤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그 순간 땅속에서 하얀 뱀이 스르륵 기어나왔다. 뱀의 눈빛은 차갑고 슬펐다. 그리고 그 뱀 위로 어머니의 얼굴이 겹쳐 보였다. 진실을 숨기지 마라. 어머니의 목소리가 메아리쳤다. 욕심과 거짓은 결국 벌을 부른다. 민호는 깜짝 놀라 잠에서 깼다. 심장이 요동쳤고 이마는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였다. 거실로 나가 창문을 열었다. 바깥은 고요했지만 이상하게 산 쪽에서 누군가 지켜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때 방 안에서 또다시 지혜의 신음소리가 들렸다. 민호가 급히 방으로 들어가자 지혜는 여전히 고열에 시달리고 있었다. 여보, 계속 누가 날 쳐다보는 것 같아. 지혜가 힘겹게 말했다. 민호는 지혜의 손을 잡았다. 그 순간 창밖 어딘가에서 희미하게 뱀의 낙낙한 소리가 다시 들렸다. 다음 날 아침 철우에게서 전화가 왔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형, 우리 집도 어젯밤 준석이가 또 울었어. 뱀이 할머니가 꿈에 나타났대. 민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철우야, 우리 이대로 두면 안 돼. 뭔가 잘못됐어. 그날 오후 민호는 마을에 사는 유명한 무당을 찾아갔다. 김무당이라 불리는 노파는 산신제와 퇴마로 유명했다. 김무당의 집에는 부적과 불단이 가득했고 짙은 향냄새가 났다. 민호가 사정을 설명하자 김무당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 산,
묘소. 좋지 않은 기운이야. 무슨 뜻이에요? 죽은 자가 편히 누우셔야 하는데 지금 그 묘소는 억울함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어. 설마 어머니가. 김무당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얀 뱀을 봤다 했지. 그건 그냥 뱀이 아니야. 원한을 품고 떠나지 못한 영혼이 뱀의 형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김무당은 진지한 눈빛으로 말했다. 숨기고 있는 진실을 모두 털어놔. 가족 모두가 모여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야 해. 그렇지 않으면 더 큰 화가 올 거야. 민호는 무거운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진실을 밝히고 가족 모두의 잘못을 인정해야 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그 밤 산에서 또 다른 존재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김무당의 말을 듣고 돌아온 민호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창밖으로 산이 보였고 어머니의 묘소가 있는 그곳이 마치 어두운 그림자처럼 마음을 짓눌렀다. 다음 날 아침 민호는 철우를 집으로 불렀다. 소영과 준석도 함께였다. 지혜는 여전히 몸이 좋지 않았지만 억지로 일어났다. 모두의 얼굴에는 피곤과 불안이 가득했다. 이대로는 안 돼. 민호가 입을 열었다. 우리 가족 모두 숨기는 게 있어. 그걸 다 털어놔야 해. 철우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형부터 말해봐요. 민호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고백하기 시작했다. 사실 어머니 돌아가시던 날 관에 뭔가를 같이 넣었어. 뭐요? 철우의 표정이 굳었다. 어머니가 아끼시던 금반지 3개. 원래는 내 몫이라고 하셨는데 그때 내가 욕심이 났어. 혹시 나중에 재산 문제로 싸움 날까봐 그냥 관 속에 같이 넣어버렸어. 지혜가 당황한 표정으로 민호를 바라봤다. 당신, 그런 일이 있었어? 민호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나도 그때는 겁이 났어. 철우는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다. 그러다 조용히 입을 열었다. 형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저도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 큰 잘못을 했어요. 모두가 그의 말을 주목했다. 병원비 때문에 형한테 말도 안 하고 어머니 몰래 시골 땅 일부를 팔았어요. 그때 어머니가 많이 속상해하셨어. 결국 형이 어머니한테 오해를 받게 됐고 민호의 눈이 커졌다. 그때 그래서 어머니가 날 멀리하셨던 거야? 철우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요. 솔직히 저도 형이 원망스러웠어요. 어머니는 늘 형만 챙긴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랬어요. 지혜와 소연도 서로를 바라봤다. 소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사실 나도 철우 오빠한테 그때 땅 팔라고 계속 말했어. 어머니가 편애하신다고 생각했거든.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졌다. 가족 모두가 각자의 이기심과 오해로 상처를 주고 있었던 것이다. 그때 준석이 조용히 말했다. 할머니, 계속 꿈에 나와. 슬픈 얼굴로. 아이의 말에 모두가 숨을 삼켰다. 형. 철우가 입을 열었다. 김무당한테 물어봤어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얀 뱀이 그냥 뱀이 아니래. 원한을 품은 영혼이 뱀의 형상으로 나타난 거래. 그럼 우리 어머니가. 우리가 숨긴 진실과 잘못 때문에 어머니가 편히 못 쉬시는 거야. 모두의 얼굴에 죄책감이 떠올랐다. 한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다. 형, 우리 다시 묘소에 가자. 철우가 결심한 듯 말했다. 모든 걸 솔직히 털어놓고 어머니께 용서를 빌자. 민호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야만 끝날 거야. 그날 오후 가족들은 묘소로 향했다. 산에 오르며 모두의 마음은 무거웠다. 바람도 없이 고요했고 어딘가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다. 묘소에 도착했을 때 봉분 옆 파헤쳐진 흔적은 여전히 남아있었다. 모두가 조심스럽게 둘러앉았다. 민호가 먼저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아들이 잘못했습니다.
그는 금반지를 숨긴 일을 고백했다. 철우도 뒤따라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 저도 잘못했어요. 땅을 몰래 판 것도, 형을 오해한 것도 다 제 잘못이에요. 소영과 지혜도 함께 절을 올렸다. 저희도 욕심을 부렸어요. 죄송합니다. 그 순간 땅 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다. 바스락, 바스락, 모래가 무너져 내리는 듯한 소리였다. 뭐지? 철우가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봉분 옆 작은 구멍이 생기며 흙이 꺼지고 있었다. 민호도 옆으로 다가갔다. 그들은 구멍 속을 들여다보았다. 희미하게 뭔가 빛나는 물건이 보였다. 민호가 손을 넣어 그것을 꺼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어머니의 금반지 3개와 찢어진 유언장이었다. 지혜가 얼굴을 감싸며 흐느꼈다. 어떻게, 이게, 여기에. 철우도 유언장을 자세히 살펴봤다. 찢긴 흔적 속 글씨가 선명히 보였다. 그것은 조작되지 않은 원본이었다.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반지를 바라봤다. 이건 분명히 관 속에 넣었는데. 그 순간 다시 한번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다. 멀리서 나뭇가지 사이로 희미한 흰색이 움직였다. 모두가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하얀 뱀이었다. 그 뱀은 조용히 묘소 주변을 한 바퀴 돌더니 숲속으로 천천히 사라졌다. 마치 할 일을 다 마친 듯한 모습이었다. 준석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할머니, 가시는 것 같아. 가족들은 서로를 바라봤다.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지만 모두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그들은 마침내 깨달았다. 숨겨진 진실, 욕심, 오해, 그 모든 것이 어머니를 붙잡고 있었던 것이다. 이제야 비로소 어머니는 편히 떠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그날 이후 가족들의 마음속에 남은 것은 후회와 다짐이었다. 더 이상 숨기지 말고 진실을 마주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다짐이었다. 어머니의 묘소에서 금반지와 유언장이 발견된 이후 가족들은 잠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얀 뱀이 숲속으로 사라졌고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게 끝난 것 같았다. 하지만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며칠 후 민호는 지혜와 함께 어머니 방을 정리했다. 방 안은 여전히 싸늘했고 창문으로 들어오는 바람조차 묘하게 차갑게 느껴졌다. 여보, 아직도 뭔가 이상해요. 지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가끔 누가 이 방에서 날 지켜보는 것 같아. 민호는 창문을 열어 바깥을 바라봤다. 저 멀리 산자락이 흐릿하게 보였고 묘소가 있는 방향은 어두운 그림자에 가려져 있었다. 기분 탓일 거야. 민호는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 그의 마음도 불안했다. 그날 저녁 민호는 또다시 꿈을 꾸었다. 어두운 숲, 짙은 안개, 그리고 어머니의 목소리. 민호야, 아직 다 끝난 게 아니다. 그 목소리는 슬프고 애틋했지만 동시에 어딘가 날카로웠다. 꿈에서 깨어난 민호는 등줄기에 식은땀이 흥건했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 창밖을 바라보자 산 쪽에서 희미한 하얀 실루엣이 흔들리는 듯 보였다. 민호는 눈을 비볐다. 착각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마음속 불안은 더욱 커졌다. 다음 날 철우에게서 전화가 왔다. 형, 우리 집도 아직 이상해. 철우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다. 어젯밤 준석이가 또 꿈에서 울었어. 이번엔 할머니가 우는 모습이었다고 해. 민호는 한숨을 쉬었다. 이상하네. 금반지도 찾았고 유언장도 원래대로 돌려놨는데 왜 아직도 이런 일이. 철우는 망설이다 조용히 말했다. 형, 그날 묘소 옆 흙이 파였던 거 혹시 가족 말고 다른 사람일 수도 있지 않을까? 무슨 말이야? 요즘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어. 산에 하얀 뱀이 나타났다고. 민호는 깜짝 놀랐다. 우리만 본 게 아니었어? 응, 근처 주민들도 몇 번 목격했다고 해. 어떤 사람은 하얀 뱀이 집 근처를 맴돌고 어떤 사람은 산에서 울음소리를 들었다고 하고. 불길한 예감이 민호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며칠 후 가족들은 다시 묘소를 찾았다. 이번엔 김무당도 함께였다.
김무당은 산에 도착하자마자 얼굴을 찡그렸다. 기운이 여전히 좋지 않아. 김무당이 묘소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다. 분명히 뭔가 이 산에 남아있어. 가족들은 불안한 마음으로 묘소를 둘러보았다. 이전에 무너졌던 봉분 옆 흙은 정리돼 있었지만 그 위에 누군가 일부러 꽂아놓은 듯한 작은 흰 깃털이 보였다. 이건 뭐야? 소연이 깃털을 집어들었다. 김무당은 눈을 가늘게 떴다. 이건 단순한 새 깃털이 아니야. 그는 깃털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부적 대신 쓰이는 걸 수도 있어. 누군가 이 묘소에 뭔가 걸어놨을 가능성이 있어. 가족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럼 일부러 묘를 파헤친 사람이 있다는 거야? 민호가 물었다. 김무당은 고개를 끄덕였다. 산소를 건드리고 흰 뱀이 나타나고 계속되는 불길한 꿈.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 이상해. 가족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제는 가족 내 갈등을 넘어 외부의 위협까지 의심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그날 밤 마을로 돌아온 민호는 더욱 깊은 고민에 빠졌다. 어머니를 편히 보내드리는 것만으로 끝이 아니었다. 이 모든 일의 배후를 밝혀야만 진정한 평화를 되찾을 수 있었다. 며칠 뒤 민호는 혼자 산으로 올라갔다. 이번엔 낮이었지만 산속은 여전히 음산했다. 그는 묘소 근처를 천천히 살펴보았다. 그때 숲 너머로 희미한 인기척이 들렸다. 민호는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덩굴 사이로 누군가가 서 있었다. 중년의 남자, 낯익은 얼굴이었다. 마을 근처에서 점을 봐주며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던 사람, 바로 서태수였다. 서태수는 민호를 보고 당황한 듯 고개를 돌렸다. 당신, 여기네. 민호가 단호하게 물었다. 당신이 산소를 건드렸어요? 서태수는 잠시 머뭇거리다 피식 웃었다. 그건 내가 알바 아니지. 하지만 이 산, 오래전부터 좋지 않은 기운이 흐르고 있었어. 무슨 소리야? 우리 어머니 묘소를 함부로 건드린 거야? 당신네 가족, 깨끗하지 않잖아. 욕심, 거짓, 싸움. 그런 기운은 결국 뭔가를 불러들이지. 서태수의 눈빛에는 묘한 조소가 담겨 있었다. 민호는 분노와 공포가 동시에 밀려왔다. 만약 당신 지디라면 가만두지 않겠어. 민호가 이를 악물고 말했다. 서태수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남긴 채 숲속으로 사라졌다. 그날 밤 민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창밖에서 다시 한번 뱀의 기척이 들려왔다. 그리고 귓가에 울리는 어머니의 목소리.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민호는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는 걸 깨달았다. 민호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창밖을 바라보며 서태수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욕심, 거짓, 싸움. 모두 맞는 말이었다. 가족들은 서로를 믿지 못했고 결국 그 틈을 타 누군가가 산소를 건드렸다. 다음 날 아침 민호는 철우를 집으로 불렀다. 지혜와 소연도 함께였다. 모두의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형, 무슨 일 있어요? 철우가 묻자 민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서태수를 만났어. 그 인간 분명히 뭔가 알고 있어. 철우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 점쟁이 예전부터 수상했어요. 괜히 마을에 헛소문 퍼뜨리고. 그게 다 우연이 아닐지도 몰라. 민호는 차분히 말했다. 지혜와 소연도 불안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다. 그럼 진짜 산소를 건드린 게 그 사람이에요? 소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확신은 못해. 하지만 우린 더 이상 이대로 있을 수 없어. 민호가 단호하게 말했다. 이번 주말에 가족들 모두 다시 묘소에 가자. 김무당도 부르고 확실히 정리해야 해. 그렇게 주말이 되었다. 가족들은 다시 산으로 향했다. 이번엔 마을 주민 몇 명도 동행했다. 묘소에 도착했을 때 김무당이 가장 먼저 묘소 주변을 살펴봤다. 그는 봉분 옆을 살피다 땅을 조심스럽게 파보았다. 곧 작은 병 하나가 나타났다. 병 안에는 뭔가 검은 액체가 담겨 있었고 병 표면에는 낡은 부적이 붙어 있었다.
이건 저주야. 김무당이 낮게 말했다. 모두가 숨을 삼켰다. 누군가 이 묘소의 악한 기운을 불러들이려고 했어. 그럼 우리 어머니가 아직도 편히 못 쉬시는 이유가.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김무당은 고개를 끄덕였다. 너희 가족의 욕심과 거짓이 원인이었지만 누군가 그걸 알고 일부러 저주를 심은 거야. 그래서 더 깊이 얽히게 된 거지. 가족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죄책감에 고개를 숙였다. 이 모든 게 결국 자신들의 잘못에서 시작된 일이었다. 그 순간 숲속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모두가 고개를 돌렸다. 나뭇가지 사이로 서태수가 모습을 드러냈다. 아직도 여기 있었군. 민호가 이를 악물며 말했다. 서태수는 시크한 표정으로 다가왔다. 난 그저 진실을 알려주려고 했을 뿐이야. 진실. 산소를 파헤치고 저주를 심는 게 진실을 알리는 거야. 철우가 분노의 찬 목소리로 말했다. 서태수는 비웃듯 말했다. 내 가족 서로 속이고 헐뜯고 결국 어머니까지 괴롭게 만들었잖아. 난 그냥 그걸 더 빨리 보여준 것뿐이야. 김무당이 앞으로 나섰다. 내가 무슨 권리로 죽은 자의 묘소를 모독하느냐. 권리, 하하. 욕심에 눈먼 인간들이야말로 죽은 자를 모독한 거지. 서태수의 말에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다. 민호도, 철우도, 지혜도 모두 고개를 숙였다. 서태수는 마지막으로 차갑게 말했다. 이 산, 내 가족만에게 아니야. 욕심을 비우고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는다면 뱀은 계속 나타날 거야. 그 말을 남긴 채 서태수는 숲속으로 사라졌다. 김무당은 가족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 선택은 너희 몫이야. 숨기지 말고 서로 용서하고 진심으로 어머니께 사과해야 해. 그날 저녁 가족들은 산을 내려와 집으로 돌아왔다. 그 길은 어느 때보다 무거웠다. 그날 밤 민호는 가족 모두를 거실에 불러 모았다. 오늘부터 숨기지 말고 다 털어놓자. 민호가 말했다. 지혜가 먼저 입을 열었다. 사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유언장을 고친 게 처음은 아니야. 난 그전에도 몇 번 어머니의 말씀을 무시했어. 그게 이렇게 돌아올 줄은 몰랐어. 소연도 고개를 숙였다. 나도 어머니에 대한 오해와 원망을 너무 오래 품었어. 철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형, 미안해. 난 형을 늘 질투했어. 어머니가 형만 챙긴다고 착각했거든. 민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말했다. 나도 잘못했어. 어머니의 금반지를 숨긴 것도, 가족을 의심한 것도, 결국 다 내 욕심 때문이야. 그렇게 가족들은 서로의 잘못을 솔직히 털어놓았다. 울음과 후회의 시간이 이어졌다. 그 순간 창밖에서 다시 희미한 하얀 실루엣이 흔들렸다. 모두가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하얀 뱀이었다. 그러나 이번엔 이전과 달랐다. 뱀은 위협적이지 않았고 조용히 창밖을 지나 숲으로 사라졌다. 그 모습에 모두는 숨을 삼켰다. 마치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지켜보고 간 듯했다. 민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어머니, 우리 정말 변할게요. 이제 다 털어놨어요. 그러나 그의 가슴 한구석엔 여전히 찜찜한 불안이 남아있었다. 서태수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다. 뱀은 계속 나타날 거야. 진정한 끝은 아직 오지 않았다. 며칠이 흘렀다. 가족들은 서로 솔직한 고백과 사과를 통해 조금씩 관계를 회복해가고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한 기운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날 저녁, 민호는 어머니 방을 정리하다 오래된 상자를 발견했다. 상자 안에는 어머니가 생전에 남긴 오래된 사진들과 편지들이 있었다. 민호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어 하나하나 살펴보았다. 사진 속에는 어린 시절의 가족들, 그리고 젊은 시절의 어머니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그중 몇 장의 사진은 이상했다. 사진 속 어머니는 낯선 남자와 함께 있었다. 두 사람은 다정해 보였지만 남자의 얼굴은 흐릿하게 찢어져 있었다. 그리고 편지 한 통이 있었다. 민호는 편지를 펼쳤다. 글씨는 어머니의 것이 분명했다.
태수야, 미안하다. 너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해 정말 미안해.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게 해줘. 그게 모두를 위한 길이야. 민호의 손끝이 떨렸다. 태수? 그 순간 머릿속에 서태수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민호는 급히 철우를 불렀다. 철우는 상자를 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다. 형, 이게 뭐야? 서태수, 어머니랑 어떤 관계였던 것 같아. 철우는 얼굴이 굳어졌다. 설마, 그 인간이.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냥 마을 점쟁이가 아니야. 어머니와 뭔가 깊은 관계가 있었던 것 같아. 그날 밤, 민호는 혼자 서태수를 찾아갔다. 산 아래 작은 집에서 서태수는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민호를 맞이했다. 왔군. 서태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민호는 상자에서 꺼낸 편지를 내밀었다. 이게 뭡니까? 서태수는 편지를 천천히 펼쳐보았다. 그리고 씁쓸하게 웃었다. 결국 찾았군. 어머니와 무슨 사이였어요? 민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서태수는 잠시 침묵하다 조용히 입을 열었다. 너희 어머니와 난 젊은 시절 사랑했던 사이였다. 민호의 눈이 커졌다. 하지만 널 임신한 걸 알게 된 후 너희 아버지가 나타났고 모든 게 꼬이기 시작했지. 널 아버지로서 받아들인 건 너희 아버지였지만 넌 내 피를 반쯤은 이은 셈이지. 민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서서히 뒷걸음질 쳤다. 말도 안 돼. 어머니는 널 위해서도 가족을 위해서도 진실을 숨겼다. 하지만 난 평생 버림받은 기분으로 살아야 했지. 서태수의 눈빛엔 깊은 원망이 서려 있었다. 그래서 산소를 건드린 겁니까? 가족을 저주하고 하얀 뱀을 불러낸 것도? 서태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너희 가족은 이미 스스로 무너질 준비가 돼 있었어. 나는 그저 그 시작을 조금 앞당긴 것뿐이지. 민호는 분노와 혼란에 휩싸였다. 그럼 어머니가 하얀 뱀으로 나타난 것도 당신 때문이야. 서태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건 너희 어머니의 영혼이야. 너희 가족 모두의 욕심과 거짓을 보고 스스로 나타난 거지. 나는 단지 영혼이 머물 수밖에 없도록 산을 손봤을 뿐이다. 민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기분이었다. 진실을 원했잖아. 이제 알았으니 남은 선택은 내 몫이다. 서태수가 마지막으로 말을 남긴 채 집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그날 밤 민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혼자 산을 올랐다. 어머니의 묘소 앞에 앉아 오래도록 하늘을 바라보았다. 어머니, 왜 이제야 모든 걸 알게 하셨어요? 민호의 목소리는 떨렸다. 바람이 스쳤고 숲 너머에서 뱀의 낙낙한 소리가 들려왔다. 하얀 뱀이 또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뱀은 묘소 주변을 천천히 돌며 민호를 바라보았다. 이번엔 이상하게도 그 눈빛이 슬프고도 따뜻하게 느껴졌다. 민호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잘못했어요.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든 누구든 더 이상 숨기지 않겠어요. 하얀 뱀은 잠시 민호를 바라보다 숲속으로 사라졌다. 민호는 깊은 숨을 쉬었다. 진실을 마주하는 순간이 비로소 찾아온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알았다. 이 모든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민호는 묘소에서 돌아온 후 깊은 혼란에 빠졌다. 어머니의 비밀, 서태수의 존재, 그리고 하얀 뱀, 모든 게 뒤엉켜 머릿속을 어지럽혔다. 다음 날 아침, 그는 가족들을 모두 불러 모았다. 진실을 숨기면 안 된다고 다짐했기에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거실 한가운데 민호는 차분히 말했다. 우리 가족에겐 우리가 몰랐던 과거가 있어. 이제 다 말할게. 지혜, 철우, 소연, 준석 모두 그의 말에 집중했다. 민호는 어젯밤 서태수에게 들은 이야기를 숨김없이 전했다. 서태수가 나의 친부일 수도 있어. 순간 모두가 충격에 빠졌다. 지혜는 손으로 입을 막았고 철우는 말을 잇지 못했다. 말도 안 돼. 철우가 겨우 입을 열었다. 그게
사실이라면 어머니가 평생 숨기고 싶어 했던 진실이야. 우리 모두 그 아래에서 살았던 거야. 민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다. 소연도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하얀 뱀이 나타난 것도 그 비밀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확신은 없어. 하지만 서태수가 일부러 산에 저주를 심은 건 분명해. 그 사람의 원망과 우리 가족의 욕심이 겹쳐서 지금 이 상황이 만들어진 거야. 모두의 얼굴에 깊은 불안이 스쳤다. 그날 오후 민호와 철우는 다시 김무당을 찾아갔다. 김무당은 민호의 이야기를 다 듣고 잠시 말이 없었다. 모든 퍼즐이 이제야 맞춰졌구나. 그가 낮게 말했다. 정말 서태수가 우리 가족을 저주한 거예요? 철우가 묻자 김무당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사람의 원망은 깊고 집요해. 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건 가족 내부의 거짓과 욕심이야. 그게 있으니 외부의 저주가 더 쉽게 스며든 거지. 민호는 고개를 떨구었다. 우린 이제 뭘 해야 해요? 김무당은 진지한 눈빛으로 말했다. 모든 걸 바로잡아야 해. 산소를 정비하고 진심으로 조상을 위로해야 해. 그리고 가족끼리 더 이상 숨기거나 미워하면 안 돼. 그날 밤 민호는 지혜와 깊은 대화를 나눴다. 지혜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당신한테 미안해. 나도 욕심 때문에 너무 많은 걸 망쳤어. 민호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다. 우리 이제 숨기지 말자. 가족이니까 솔직해야 해. 며칠 뒤 가족들은 다시 묘소를 찾았다. 이번엔 마을 이장과 몇몇 주민들도 함께했다. 모두가 묘소 정비를 도왔다. 김무당의 주도 아래 산소 주변의 저주를 풀기 위한 의식이 시작됐다. 향이 피워지고 부적이 태워졌다. 모두가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참여했다. 그때 숲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가족들과 주민들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하얀 뱀이었다. 뱀은 조용히 묘소 근처로 다가왔다. 하지만 이번엔 아무도 비명을 지르거나 도망치지 않았다. 모두가 숨을 삼키며 그 모습을 지켜봤다. 하얀 뱀은 봉분을 천천히 한 바퀴 돌았다. 마치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는 듯했다. 그리고는 숲속으로 조용히 사라졌다. 준석이 소리 없이 속삭였다. 할머니, 이제 편히 가시는 거예요. 모두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날 이후 이상한 현상은 점차 사라지기 시작했다. 지혜의 고열도 완전히 내려갔고 준석의 악몽도 멈췄다. 철우의 복통도 흔적 없이 사라졌다. 가족들은 매주 산소를 찾아가 꽃을 심고 주변을 정성스럽게 돌봤다. 주민들도 더 이상 산에서 하얀 뱀을 봤다는 소문을 퍼뜨리지 않았다. 하지만 민호는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남은 불안감을 지울 수 없었다. 과거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어머니의 숨겨진 진실, 서태수의 원망, 그리고 가족 간의 상처는 아직 완전히 치유되지 않았다. 그는 알고 있었다. 진정한 화해와 평화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하지만 최소한 그들은 이제 서로를 속이지 않았다. 벽은 무너졌고 그 자리에 조심스러운 이해와 용서가 싹트고 있었다. 그날 저녁 민호는 어머니의 유품을 꺼내 조용히 바라보았다. 오래된 사진 속 어머니는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민호는 사진을 가슴에 안고 속삭였다. 어머니, 이제 정말 편히 쉬세요. 우리도 조금씩 바꿔갈게요. 창밖에서는 봄바람이 살랑거렸다. 그리고 멀리서 숲속으로부터 희미한 바람 소리만이 조용히 들려왔다. 따뜻한 봄이 지나고 어느덧 여름이 찾아왔다. 가족들은 여전히 산소를 돌보고 있었고 예전의 긴장감 대신 서로를 향한 작은 배려와 미소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었다. 민호는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는 불안을 완전히 떨쳐내진 못했지만 가족들이 조금씩 변해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안도감을 느끼고 있었다. 어느 날 철우가 찾아와 말했다. 형, 우리 어머니 산소 주변 잔디를 새로 깔고 꽃도 더 심자.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국화로.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생각이야. 그래야 제대로 모시는 거지.
그렇게 가족들은 다시 힘을 합쳐 산소 정비에 나섰다. 이전처럼 억지로 모인 자리가 아니었다. 이번엔 각자 스스로의 마음으로 참여했다. 지혜는 국화를 정성스럽게 심었고 소연은 묘비 주변을 깨끗하게 닦았다. 준석은 작은 손으로 흙을 만지며 어머니의 묘소 주변을 돌았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마을 주민들은 조용히 속삭였다. 강씨 가족, 예전이랑 많이 달라졌어. 서서히 가족들에 대한 나쁜 소문도 사라지기 시작했다. 산에 나타났던 하얀 뱀에 대한 이야기 역시 더는 들리지 않았다. 그날 저녁, 가족들은 모처럼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식탁 위엔 평범하지만 따뜻한 음식들이 올랐다. 철우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형, 예전엔 이런 게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은 좀 다르네. 민호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나도 그래. 예전엔 매번 싸우고 의심만 했잖아. 지혜와 소연도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처음엔 나도 우리 가족이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을 줄 몰랐어요. 소연이 말했다. 우리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나니까 조금씩 편해지는 것 같아. 지혜도 말했다. 그날 밤, 민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어머니의 모습, 서태수의 원망, 가족의 오해와 상처, 그 모든 것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이번엔 그 기억들이 더 이상 날카로운 고통으로 다가오지 않았다. 시간이 조금씩 그 틈을 메워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며칠 뒤, 마을에서 작은 축제가 열렸다. 가족들은 함께 축제에 참석했다. 사람들은 예전처럼 피하거나 수군거리지 않았다. 오히려 먼저 다가와 인사를 건네기도 했다. 요즘 얼굴이 많이 밝아졌네요. 산소도 깔끔하게 정비하셨다면서요. 보기 좋아요. 민호는 어색했지만 감사의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축제장에서 준석은 웃으며 뛰어다녔고 소영과 지혜는 함께 음식을 나눴다. 철우도 민호 옆에 서서 말했다. 형, 이제야 진짜 가족 같아. 응, 나도 그렇게 느껴. 그 순간 마을 뒷산 쪽에서 바람이 불어왔다. 민호는 고개를 돌려 산을 바라보았다. 예전처럼 음산하거나 불길한 기운은 느껴지지 않았다. 대신 부드럽고 평화로운 기운이 감돌았다. 그는 속으로 조용히 속삭였다. 어머니, 보고 계시죠? 우리 변했어요. 그날 밤, 가족들은 오랜만에 평온한 잠에 들었다. 이상한 꿈도 누군가 지켜보는 느낌도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민호는 산책을 나섰다. 묘소로 향하는 길은 한결 가벼웠다. 묘소에 도착하니 국화꽃이 활짝 피어 있었다. 묘비도 깨끗하게 정돈돼 있었고 주변은 정갈했다. 민호는 조용히 묘소 앞에 앉아 속삭였다. 어머니, 편히 쉬세요. 우리 정말 달라지고 있어요. 그때 작은 하얀 나비 한 마리가 국화꽃 위를 날았다. 민호는 잠시 그 모습을 바라보다 미소 지었다. 하얀 뱀은 사라졌지만 어머니의 존재는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곁에 남아 있었다. 그날 이후 가족들은 일상으로 돌아갔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 그들은 더 이상 숨기지 않았고 서로를 믿으려 노력했다. 서태수 역시 더 이상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하지만 민호는 알고 있었다. 완벽한 평화가 영원히 지속되는 건 아니라는 걸. 과거는 쉽게 잊히지 않지만 진심으로 마주하고 반성하면 조금씩 나아질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민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푸른 하늘 아래 산이 고요히 자리 잡고 있었다. 그곳에 어머니도 가족의 아픔도 모두 묻혀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산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1년이 흘렀다. 어느새 다시 어머니의 기일이 찾아왔다. 작년 이맘때를 떠올리면 민호의 가슴은 여전히 묵직했다. 그때의 공포, 후회, 그리고 깨달음이 어제 일처럼 선명했다. 하지만 올해의 분위기는 달랐다. 아침 일찍 가족들은 모두 함께 산으로 향했다. 지혜는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음식들을 정성껏 준비했고 소연은 국화꽃을 한 알음 들고 있었다. 준석은 어느새 훌쩍 자라 씩씩하게 걸음을 옮겼다. 산을 오르는 길에는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고 숲속에는 새들의 지저김이 가득했다. 작년 이맘때 생각난다.
철우가 말하자 민호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는 정말 무서웠지. 이제야 조금 마음이 편해. 소연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산소에 도착하자 깔끔하게 정돈된 묘소와 활짝 핀 국화꽃들이 가족을 맞이했다. 묘비 주변에는 잡초 하나 없이 단정했고 공기마저 맑고 상쾌했다. 지혜는 제사상을 차리며 말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나물 무침도 빠뜨리지 않았어요. 잘했어. 민호가 따뜻하게 웃었다. 준석도 어른들 옆에 서서 정중하게 절을 올렸다. 할머니, 준석이에요. 또 왔어요. 아이의 목소리에 모두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제사가 시작됐다. 이번에는 작년과 달리 아무런 이상한 일도 없었다. 향도 잘 붙었고 바람도 상쾌하게 불어왔다. 어디선가 하얀 나비 한 마리가 나타나 상 주변을 천천히 날았다. 소연이 속삭였다. 저 나비, 어머니가 지켜보고 계신 것 같아. 민호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제사가 끝난 뒤 가족들은 묘소 앞에 둘러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눴다. 우리 정말 많이 변했지? 지혜가 말했다. 맞아. 그때를 생각하면 믿기지 않을 정도야. 철우가 답했다. 민호는 묘소를 바라보며 말했다. 어머니가 우리를 가르쳐 주신 거야. 죽어서도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소연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 뱀도 무서웠지만 결국 우리 잘못을 바로잡으라고 나타난 거였어. 준석이 천진난만하게 물었다. 근데 이제 뱀은 안 와요? 모두가 웃었다. 안 와야지. 우리가 다 고쳤으니까. 민호가 말했다. 그 순간 멀리서 또 한 번 하얀 나비가 날아와 가족들 머리 위를 맴돌았다. 모두가 고요히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가족들은 마지막 인사를 올렸다. 어머니, 이제 정말 편히 쉬세요. 앞으로도 형제끼리 우애 있게 지낼게요. 효도하는 마음으로 살게요. 그렇게 한참을 머문 뒤 가족들은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돌아오는 길에 준석이 말했다. 할머니가 오늘 많이 웃으신 것 같아요. 민호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다. 그럴 거야. 우리도 웃으니까 할머니도 마음이 놓이셨을 거야. 그날 저녁, 가족들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다. 집안에는 더 이상 이상한 기운도 불안한 그림자도 없었다. 대신 따뜻한 공기와 평온함이 가득했다. 민호는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았다. 창문 너머로 보름달이 환하게 떠 있었다. 그는 속으로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그리고 미안했습니다. 눈을 감자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그리운 목소리. 그래, 민호야. 고맙다. 이제 진짜 편해졌구나. 민호는 깊은 숨을 내쉬며 천천히 잠에 빠져들었다. 밤은 조용했고 바람은 포근했다. 그리고 창밖 숲속 어디에선가 하얀 나비가 살랑살랑 날아다녔다. 긴 시간 동안 얽혀있던 원한과 상처는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다.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온 것이다.